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또 평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정책 분석의 틀, 그러면 정책 분석의 틀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크게 과정 분석,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과정 분석, 또 산출 분석, 프로덕트, 또 이행 분석,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해서 보통 정책 분석의 틀,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정책 분석의 틀을 3P 분석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좀 더 앞페이지 해서 251페이지 오면 프로세스, 또 프로덕트, 퍼포먼스 도표 나와 있지요. 앞에 우리가 나중에 가자 쓴다고 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 세 개를 보는데,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분석입니다. 절차에 대한 분석. 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행 분석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거기 효과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3P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교육 수립과 같은 경우에는 과정 분석을 주로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만, 주로 많은 문제는 산출 분석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7페이지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 그러면 보통 이것은 산출 분석을 가지고 따집니다. 산출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의 틀을 보면은 첫 번째가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알로케이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건 대상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다음에 급여 또는 급후. 이것은 무엇을 지급할 것인가? 무엇을 지급하고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 다음에 재원, 파이낸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다음에 전달. 결국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렇게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누가 이를 전달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다음에 급여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만, 현물로 지급할 것인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권력을 부과할 것인가. 다음에 재원은 공공재원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재원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혼합재원으로 운영할 것인가. 혼합재원에는 공공재원 중에서도 중앙정부 부문에서 내놓는 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에서 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 내에도 혼합재원이 있고, 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공공부문에서 전달을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 전달을 담당할 것인가. 자, 이런 것 등을 분석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틀을 가지고 암기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법제론을 거의 마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면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 정책은
또는 국민연금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국민, 그죠? 할당 원칙이 그렇습니다. 뭘 준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 반환 일시금과 같은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한다? 노사정 3자 부담에 재원으로 조달하되 주된 재원은 보험료로 운영이 된다. 누가 이걸 담당한다? 딜리버리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담당을 한다. 바로 그것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정책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당, 급여, 재원, 전달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할당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급여? 먼저 할당에, 그죠? 대상자 할당의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이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겠어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겠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실사례를 가지고 실제 법률을 가지고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첫 번째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4개를 가지고 나누고 있다. 귀속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 구비자, 일정 조건 구비자는 라면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걸로써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주 요건이에요. 거주 요건 또는 인구학적 요건, 이런 등등을 가지고 귀속적 욕구를 선정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 이건 기여도가 있는 자라면 모두 대상자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진단은 전문가의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대상자로 해야 된다. 라고 또 장애, 또 그런가 하면은 노인 장기요양, 요양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자산조사, 경제여건 조사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써 여기에는 소위 공공부조에 관련된, 그렇죠. 맞아, 공공부조가 나왔으니까 귀속적 욕구는 주로 사회수당이 일정 조건 구비자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귀속적 욕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상은 사회보험, 기여도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고, 진단,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이것은 사회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지 또는 장애수당이나 장애보호수당이라든지 또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은 여기도 들어가 있죠. 하나만 있는 건 장애인 공공부죠. 자, 여기는 공공부자라고 적겠습니다만 장애인 연금이나 또 그러면 장애인 연금이나 또는 기초연금이나 또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나 이런 등등은 전부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여기는 실질적인 법률을 가지고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당의 기준, 거기
257쪽에 나와 있는 거 거기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가시고 그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58쪽에 보시면 선별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나와 있는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보편주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선별주의. 이것도 역시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별주의는 보통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본다면 보완적 모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선별주의에도 주로 쓰는 것은 자산조사나 진단을 쓰게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것은 제도적 모형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통 귀속적 욕구나 또는 보상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 대한 내용 비교표 나와 있죠.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급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나 급부. 그렇기 때문에 할당에서는 거기 대상자 선정 기준 반드시 나오고 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에 급부를 보도록 하겠어요. 급여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기회 또는 권력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비교입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비교 반드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비교. 현물급여가 나와도 비교 문제고 현금급여가 나와도 비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 즉 목표효율성이 높죠. 그런가 하면 역시 정책이 지향하는 바 정책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급여는 정치나 행정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선호도도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죠. 일일이 준비해야 되고 운송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일적 비용 들어가야 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스티그마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현물급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선택권이 배제됩니다. 자기 선택권이 배제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운영 효율성 높죠. 통장 이체니까.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체다 보니까 스티그마 인격적 모멸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티그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주권, 자기 선택권,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죠.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대상 효율성이나 목표 효율성이나 또는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의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목적의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바로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정책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양자의 비교, 언제나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목차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바우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증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현물급여로 말하자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우처.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현물급여이면서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적 성격,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 스티그마가 발생한다, 자기결정권이 약하다, 이런 문제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동시에 현금급여, 단점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금급여의 단점도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우처가 되겠어요.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재원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종래에는 공급자에게 재원을 지급하고 소비자나 수요자는 단지 그 공급자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기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의 소비자에게 재원을 지급함으로써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때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상표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 주권이 확보될 수 있고, 이 소비자 주권은 품질 경쟁, 이러한 소비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품질 경쟁을 통한 품질 경쟁을 통한 품질 경쟁,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 품질 경쟁, 뭐냐면 문장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재원은 국가 보조금만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본인 부담금을 더 합쳐서 또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우처가 되겠는데, 어쨌든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현물급여인데도 불구하고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급여의 단점인 목적의 용도로 사용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바우처는 별도의 목차로 해서 260페이지, 261페이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 급여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260페이지, 261페이지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강해서 노트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재원에는 공공재원이 있고 민간재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급여는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또는 고용에서 많이 쓰는 기여도 있고,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형에서 많이 쓰는 권력, 장애인 복지에 정책 결정에 장애인의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참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권력 부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출제된 것이 이것이어서 세 가지를 노트 정리했습니다. 공공재원에는 일반 조세가 있고 사회보장성 조세가 있고 조세 비용 또는 조세 지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조세 비용은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재원으로서는 그럼 민간재원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자발적 기여. 또 그러면 기업에서 내놓는 기업복지의 재원. 또 본인 부담금, 자발적 기여와도 관련되게 된 본인 부담금. 뭐 그만 쓰겠습니다. 이런 등등이 민간 재원으로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부담금은 공공 재원이 아니라 민간 재원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 놓으시고 교재를 보세요. 259쪽에 보시면 일반 조세 예산, 일반 조세인 예산은 누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진세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고 사유적 적절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소위 역진적 성격이 강한 이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일반 조세는 그래도 여기에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와 적절성이 높다. 또 그러면 급여 내용의 보편성이 높다. 재원의 안정성, 지속성이 높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말하는데 중요한 거 니은번, 디귿번, 권리성, 역진성. 거기에 보면 권리성,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성격과 명확한 용도로 조세 저항이 적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은 뭐냐면 명확한 용도가 있고 그리고 미래, 당신을 위한 사회보장이고 당신이 내놓는 거 당신을 위해 쓴다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합의를 도출하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진성, 그런데 모든 근로소득에게 소득의 동률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있는 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역진성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반 예산이나 일반 조세에 비해서 재분배 효과는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거, 결국에 가진 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낮은 세율을 붙인다고 해도 안 되는 과정에 동률의 세율을 붙인다는 것은 더욱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다음에 조세 지출은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정책에서 할당, 급여, 재원, 그리고 전달 딜리버리가 있지요. 전달은 뒤에 행정론에 가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다뤄볼 것이 바로 근로장려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기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은 261페이지 근로장려세제를 보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뭐 액수 숫자를 볼 것이 아니고 자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정책 분석이라고 쓰겠어요. 자, 이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 무슨 돈으로 제공하느냐, 누가 그 운영을 맡고 있느냐. 자, 여기 먼저 할당. 근로장려세제는 워킹푸어를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하느냐? 여기는 현금 급여를 제공합니다. 무슨 돈으로 조달을 하느냐? 이건 일반 예산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누가 전달의 의무를 맡느냐? 전달. 여기는 국세청에서 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로, 장려, 세제 정책을 따져봤. 뭐 의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넣어보시고 우리는 정책 분석으로 4가지를 봤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할당과 현금을 같이 이렇게 설명. 바로 이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가지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그 기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263으로 넘어가면 부양자녀, 할당 기준은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을 첫 번째 기준으로 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2009년도에 시작될 때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양자녀가 없어도. 그러나 배우자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60세가 되면 6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배우자에서 그래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어야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그렇죠? 60세가 배우자가 없어도, 그다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어떤 60세가 넘으면 부양자녀가 없어도 또 배우자도 없어도 신청 가능한데 거기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가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에 보시면 단독 가구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그러죠? 거기 오면은 뭐 맞벌이, 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급여를 제공하라는데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데 얼마를 주냐면 70만 원에서 210만 원. 여기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에는 1,300만 원, 호벌이 가구에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에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호벌이 가구는 뭐 170만 원까지 줍니다. 17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단독 가구냐, 호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를 가지고 지급하는 현금 급여액이 이렇게 차등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워킹 푸어의 또 세 번째 조건은 재산 요건입니다. 주택 요건, 뭐 내용까지 주택 요건, 재산 요건. 자, 이것을 충족했을 때 바로 워킹 푸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조건, 그리고 단독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호벌이 가구냐에 따라서 부부 총소득 요건도 달라지고 차등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급 급여액도 현금 급여액도 차등지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의는 262페이지에 있는 도입 배경, 기대효과, 3중 안전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264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국가론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론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개념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상 문제로 잡고 있는 것은
264페이지 아래에 있는 복지국가의 유형, 에스핀과 앤더슨의 견해를 가지고 복지국가의 유형화 기준과 복지국가 유형은 이미 배웠죠.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탈가족화의 개념을 가지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 발전의 4차원, 복지제도가 얼마나 포괄적이냐,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이 네 가지, 여기가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한 번쯤이라고 했지만 그 날짜가 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은 언제나 사회정책 이론과 같이 덧붙여서 출제가 된다는 점, 사회정책 이론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날에 배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28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사회정책 이론이 첫날에 배웠던 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 이론과 교집합 부분으로 나오는 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 이론, 독점자본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이익집단 정치 이론, 국가중심 이론, 이것을 같이 결붙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론이나 복지국가 이론이나 산업화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독점자본이론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란 시장 실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복지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점은 독점자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복지국가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결국에 정당 정치로 본다면 진보 좌파적 정당의 득세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복지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익정당이 약화되고 좌파정당이 득세함으로써 등장하는 것이 사회정책이고 복지국가다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정책이나 마찬가지로 이건 마치 다원주의 이론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다원주의 이론이나 여기 이익집단 정치 이론은 복지국가란 그 사회, 다원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 설득, 조정, 중재와 같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집단들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집단들은 그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나 사회정책이 소유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적극적으로 소유된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국가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란 단어가 나오면 힘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형태라고 설명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거 수요를 중심으로 복지 이론을 전개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나라도 정책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 보면 결국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복지국가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를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복지의 공급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국가중심 이론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의 관점이 반영되어서 나는 것이 사회정책이고 국가 관료들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하는 것이 국가중심 이론입니다. 수요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이론이 바로 국가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 이론 28쪽 말씀드렸지요. 사회정책 이론과 복지국가 이론은 같이 결부시켜서 공부하시면 아마 공부하기가 좀 편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